자, 55번 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의 시행 방식은 세 가지죠. 수용하는 방법, 환지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하는 거, 썩는 방법. 수용 방식은 글자가 딱 한 줄밖에 안 나오죠. 수용 방식 한 줄밖에 없잖아. 그래, 수용 방식부터 늘 빨리 정리한다 그래서 몇 번에 나와 있죠? 5번이네. 5번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이러면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무슨 방식 얘기다? 환지 방식이죠. 그리고 1번에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과 그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죠. 그럼 뭐 하기 어려워? 수용. 그래서 환지 방식 한다 이 말이고. 2번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혼용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개를 분할해서 구분해서 하는 방법과 구분하지 않고 하는 뭐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3번 지문, 2번 지문인가요? 요런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해야 된다 그래도 틀리고 분할하지 않고 해야 된다 그래도 틀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끝나야 되는 거죠. 단 분할해서 할 때는 3번에 2의 경우 분할하여 시행하려면 각 사업 시행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국계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뭐해라? 반영해라. 따로따로 부담해라.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4번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자, 시행 방식은 무슨 방식에서 무슨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수용에서 환지 쪽으로. 수용에서 환지 쪽으로 가는 게 세 개죠. 수용 사용에서 전부 환지. 혼용에서 전부 환지. 수용에서 뭐 혼용. 그런데 민간 시행자는 무슨 방식으로만 돼? 혼용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는 다 되고 민간은 무슨 쪽으로만? 혼용. 그런데 얘는 왜 틀렸어? 아직까지도 조합을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에만 나온다니까. 조합은 방식 변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환지밖에 없어. 56번 갑니다. 환지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바른 것.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임차권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죠. 환지 부지정입니다. 우리 환지 방식은 무슨 환지가 원칙이야? 평면 환지가 원칙이죠. 그런데 환지를 안 주거나 입체 환지를 할 때는 시행자가 마음대로 한다. 소유자가 원해서 한다. 소유자 원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 했어? 신청했죠. 아니면 동의했죠. 이게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환지 안 줄 수 있죠. 그런데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동의를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체환지는 토지 대신에 뭐 주는 거예요? 아파트 주는 거죠. 집합 건물. 그럴 때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주니까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환지 부지정은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3번 지문을 먼저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볼까? 3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는 요 입체환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밑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가로로 묶어야죠.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뭐 공유 지분 요걸 그냥 이제 아파트 요렇게 떠올리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를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환지다? 평면 환지. 이제 안 적어도 아시겠죠? 토지 대신에 토지로 돌려주는 걸 우리는 평면 환지라고 하고 토지 대신에 아파트를 주는 걸 우리는 무슨 환지라고 하고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입체 환지는 뭘 주는 거야?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뭐 공유 지분 주는 거죠. 그리고 돈 줘서 내보내버리는 거 세 가지가 있잖아. 평면 환지는 원칙이니까 얘는 뭐 어떤 동의나 신청이 필요 없지만 돈으로 내주거나 입체 환지 할 때는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 부지정은 토지 소유자가 뭐를 하면
신청하거나 동의를 하면은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또 만약에 돈 받아 나가버리면 이 임차권자 등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이들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입체환지는 우리가 본래 환지계획이란 것은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토지가 있어야 토지를 주든 건물을 주든 주지. 토지 없는 자는 전부 돈 줘서 내보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토지가 없어도 뭐만 있어도 건축물만 있어도 입체환지 신청한다니까.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2번 질문. 환지 설계. 우리나라는 무슨 식을 원칙으로 하죠? 우리나라는 환지 설계를 무슨 식이 원칙이다? 평가식. 우리나라는 평가식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개발 사업의 어떤 토지 이동이 경미하다든가 대부분 자기 토지를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 이런 목적이라면 이럴 때는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봤겠죠? 우리나라는 평가식이 원칙이고 면적식을 예외로 한다. 자, 물론 입체환지는 무조건 평가식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4번 지문 가겠습니다.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런 지문도 이제 몇 번 보셨죠? 우리가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잖아. 인가받는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을 필요 없죠. 그 경미한 것 중에 환지로 주기로 했는데 그걸 금전으로 청산해버리죠. 환지 안 주고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변경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변경은 뭘로 본다고?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 경미한 변경 하나 더 생각해 볼까? 종전 토지를 뭐해? 합필하거나 분필하죠. 종전 토지를 합필 분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에 따라서 환지 설계가 명세가 변경된다. 요는 건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는 겁니다. 요게 작년 시험에 나왔고, 또 경미한 변경에는 뭐가 있던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변경하는 거죠. 소유자 동의 받아서 변경하는 거, 이런 건 경미한 변경이다. 이런 것들은 자주 지문을 통해서 그냥 눈으로 익혀주는 거야. 억지로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 5번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우리가 모든 기준을 다 국장이 정했는데 우리 개발법에 환지계획, 채비지 보류지 책정 기준 있죠? 채비지 보류지 책정 기준, 이런 것들은 뭘로 정해? 국토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토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령. 그럼 4번 지문은 경미하니까 인가 안 받는다 이 말이고, 5번 지문은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령이다 이런 뜻이고, 57번 갑니다. 자, 요것도 많이 했죠. 조합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거, 대행할 수 없는 거 5개 공부했죠. 개발법의 계획 중에 무슨 계획? 개발계획하고 무슨 계획? 환지계획은 대행이 안 되죠. 개발계획하고 환지계획은 대행이 안 된다. 그럼 무슨 계획은 대행이 된다? 실시계획은 된다. 그리고 계획 2개 하고, 또 3개는 뭐예요? 정의미가 해산하는 거죠. 정의미가 해산하는 거. 정의 뭐예요? 정관 변경, 정관 변경. 이미 뭡니까? 임원 선임하는 거, 임원 선임하는 거. 해산이 뭐예요? 해산하는 거지, 조합. 그 다음에 해산 합병이죠. 해산이나 합병 이런 것들은 요거는 대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해산은 예외가 있었죠. 해산은 공사 끝나고 쉽게 말해서 다 끝나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고 나서 해산하는 건 대행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행이 된다. 그 다음에 임원 선임도 대행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임원, 보궐선임, 정비법 내용이다. 그 정비법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 정도만 갑시다. 그거는 정비법 내용이니까 제가 순간 혼돈했습니다. 어쨌든 개발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면 정비법이 나오니까 들어도 그런 건 나쁘지는 않죠. 보궐선임은 대행이 되는데 그럼 결론 좀 마무리 지읍시다. 조합은 보궐선임도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조합장은 보궐선거 하는데도 총회에서 해야 된다. 58번 갑시다.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환지처분입니다. 자,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의 인가가 나야 공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죠. 공사가 끝나면은 뭐 한다? 환지 계획이 정한 대로 토지를 돌려주죠.
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 환지 처분. 자,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끝이 나면은 공사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한다 안 한다? 당연히 검사하죠. 누구한테 검사받아? 누구한테 검사받아? 아까 관할관청이란 말을 내가 뭐 한다고 했을까? 관할관청. 외우라니까. 자, 이 관할을 한다는 얘기 자체는요. 시행자는 하고 문장이 시작되면은 전부 지정권자한테 찾아가서 검사받고 인가받고 승인받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시행자가 공사 끝나면 관청에 찾아가서 검사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옆집 아저씨 찾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아무 관청이나 기분 내키는 대로 찾아가가지고 검사 좀 해줘 하는 게 아니고 관할관청 찾아간다고. 관할관청이 누군데? 응? 올해는 지정권자 포기다. 올해는 개발법의 지정권자 포기다. 이거 올해는 지정권자하고 궁합이 안 맞는가 봐. 지정권자의 대답이 영 안 나온다. 아까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해서 지정권자가 관할관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검사받아? 지정권자한테 받지. 근데 바로 검사받는 게 아니고 요 절차를 거치고 받는다고 그랬잖아. 요 절차를 거치고. 이게 뭐예요? 지첩시 뭐하고 공고를 해서 주민에게 뭐 시켜? 공람시켜서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중공검사 신청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절차라니까.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면은 중공검사가 없겠지. 그러면 공사 끝나고 주민 의견 듣죠. 필요한 조치 했죠. 그럼 지정권자는 공사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공검사를 신청해야 되고. 아시겠죠? 어쨌든 공사를 끝냈건 중공검사를 신청했건 간에 환지 처분은 또 며칠이네? 60일이나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일이네.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면은 언제부터 60일? 공사 완료. 공고한 때부터 60일입니다. 자, 환지 계획에 정한 걸 개별적으로 뭐하고 통지해서 알려주죠. 개별적으로 알려도 주고 그걸 또 대외적으로 뭐한다? 공고를 하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 다음날. 이게 절차잖아. 이게 절차잖아. 정비법하고 비교해보면 정비법은 준공검사 받았죠. 준공인가 받으면 정비법은 뭐 한다 그래? 환지 처분에.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에. 소유권 이전하죠. 소유권 이전은 정비법에는 며칠이네? 그렇지. 지체 없이. 정비법은 공사 끝나면 바빠요. 지체 없이 하는데 맨 처음에 지체 없이 뭐를 한다고? 토지? 대지 확정 청량을 해서 토지 분할 절차를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분할 절차를 거쳐서 역시 여기는 환지계획이고 여기는 관리처분이죠.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뭐하고 통지 알려주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언제 소유권 취득해? 다음날. 아래 위로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무조건 비교돼야 돼. 여기는 60일이네 환지처분하고 여기는 지체 없이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해주고 여기는 환지처분 공고하고 등기는 며칠이냐고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등기 며칠이냐고. 바쁘다니까 여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는 지체 없이 관보 공부에 명칭 등을 공고 동그라미 14일 이상 공람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딱 느낌이 오죠. 준공검사 안 받겠네. 언제부터 60일?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은 때부터 60일. 14일이 아니고 며칠? 60일. 그래서 틀렸습니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채비지를 처분했다. 자, 예정지는 일반 토지는 본래 뭐만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만 하죠. 처분 못 하잖아. 그런데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되면은 처분도 가능하죠.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채비지를 예정지 상태에서 팔아버렸네. 처분했네. 이러면은 본래는 우리 환지 처분의 효과는 다 공고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는데 공고일을 다음날 하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잖아. 이 채비지 예정지 상태에서 처분했을 때는 다음날 아니고 언제? 등기해야 된다니까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하면 안 되는 건 뭐예요? 돈 받아 나가는 토지 위에 권리 있잖아. 돈 받아 나가는 토지 위에 권리는 소멸해야죠. 소멸은 공고일을 다음날이 아니고 언제 소멸해? 공고한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야죠. 공고한 날이 끝나는 때. 그 두 개는 다음날 하면 안 됩니다. 3번은 맞네. 4번. 입찰한 지 처분받은 자는 자, 입찰한 지든 평면한 지든 전부 언제 소유권 취득해? 다음 날이죠. 그럼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좋습니다.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를 받아? 아파트 받겠지.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요거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5번. 사의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이해갑니까? 이제 자주 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바로 파악을 해야 돼.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그거 대신에 아파트를 받은 거잖아. 그럼 그 저당권 어떻게 돼야 돼요? 아파트로 넘어와야지. 언제 넘어와? 다음 날, 전부 다음 날.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아파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아파트가 뭔지 아시죠?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뭐 공유 지분 이게 이제 한 단어처럼 보여야 돼. 그 글자를 한자씩 읽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음 날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키워드는 다음 날이다. 자, 59번. 우리 정비법의 용어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냐 공동 이용 시설이냐 구분하는 문제 종종 물어봐요. 자, 우리 국계법의 기반 시설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국토개혁법의 가장 대표적인 기반 시설이 뭐가 있어? 늘 할 때마다 뭐 했어요? 도로 부지, 학교 부지, 공원 부지 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학교는 정비법의 기반 시설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하천, 광장 등등 전부 다 여기 해당돼요. 공동구 이런 거 다 국계법의 기반 시설인 동시에 정비법에도 기반 시설입니다. 그런데 정비법의 특징적인 거 뭐 공용 주차장 이것도 기반 시설입니다. 소방 용수 시설 이런 것도 기반 시설이고요. 뭐 지역 난방이라든가 비상용 어떤 비상 대피 공간 있죠. 비상 대피용 시설 이런 거 있잖아. 비상 대피 이런 것들도 다 기반 시설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공동 이용 시설은 쉽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놀이터, 마을 회관, 공동 작업장. 자, 어린이 집이 있네요. 타가소도 있었죠. 타가소도 있었고. 근데 유치원은 있다 없다? 유치원은 없다고 그랬죠. 유치원은 없어요. 요번에 기반 시설에 국어가 하나 더 들어갔다고 그랬죠. 기반 시설에 국어. 자, 토지주택공사 등은 우리 정비법에는 공사가 몇 개다? 2개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이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다른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도 공사 몇 개다? 2개잖아. 2개. 개발법은 아까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이 많았고 맞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우리 정비법은 토지라는 말과 대지라는 말을 다르게 쓰죠. 토지는 사업하기 전에 땅을 토지라고 부르고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지목이 될 필요는 없죠. 응? 지목하고는 관계없다니까. 지목하고는.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뭐였습니까? 하나의 필지였잖아. 한 필지. 근데 2필지 이상을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있었죠. 거기도 지목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5번 주택단지. 우리 주택단지는 주택법의 주택단지를 포함해서 우리 건축법으로 허가받아 지은 건 뭐만 주택단지에 들어가요? 우리 건축 허가받아 지은 건 뭐만? 아파트, 연립. 건축 허가받은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이 건설된 토지 있죠? 그것만 주택단지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합니다. 60. 정비계획 위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 위반 제한은 많이 안 해가지고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제한이 우리 공법에 지금 몇 군데 공부했어? 우리 관리계획 내용의 제한을 몇 군데 공부하셨어요? 3개 했잖아. 관리계획 위반 제한, 개발구역 지정 제한, 또
정비계획 위반 제한 3개죠. 정비계획 위반 제한. 그 실질적으로 우리 특별건축구역이 있잖아. 특별건축구역도 제한이 있어. 제가 프린터를 나눠드렸죠. 프린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자체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렇다 지금. 그죠? 자, 정비계획 위반 제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신설되고 우리 아직 안 물어봤어. 횟수로 지금 뭐 3년 4년 됐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얼마인지 나올 수 있는 거야. 응? 올해 나오고 내년에 나오고 무조건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걸 제가 뭐 다 기억을 시키려고 처음에는 작정을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유달리 그래요. 유달리 뭐 학원마다 공법 해봐야 점수 안 나오고 막 그 뭐하러 하느냐고 이런 소리를 그냥 농담삼아 그게 꼭 재밌는가 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는가 봐요. 늘 그렇게 해요. 난 몰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을. 요즘 요번에 내가 뭐 좀 한번 공부 좀 해볼까 싶어서 한번 봤어. 강의하는 내용을. 다 그래. 2차 과목 선생님들이 다 그래. 1차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 2차 자기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공법을 해도 안 되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안 하더라고. 2차만 하는 사람이 안 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과락 면하면 되지 이러면서 중개사법 90점 받고. 그 사람 중개사법 만약에 2차만 했는데 중개사법 70점밖에 안 나오면요. 한 해 더 해야 돼. 그런 모험을 하더라니. 지금쯤 되면 우리 공법 시험 치면요. 저보다 여러분들 2차만 하시는 분은 저보다 점수 더 잘 나와야 돼요. 나는 필요에 절어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맞추려고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잖아. 근데 늘 하는 것도 2차만 하시는 분이 안 되는 거 보고 저는 막 지금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낮추고 있다. 그래 가라 한번 면하자. 자꾸 낮추고 있다.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래 잠깐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내가 50점 받았어 공법을. 그 몇 개 맞춘 거야 40문제 중에. 20문제 맞춘 거지. 이 20문제 다 알고 맞췄을까 50점 받는 사람이. 50점 받는 사람은요 이것도 다 몰라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도 한 서너 개는 찍어서 맞춘 거야.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몇 개를 찍어서 지금 24개를 찍은 거야. 시험 40문제 중에서. 그러면 시험 치고 나올 때 기분이 어떨까? 다 틀렸다 생각이 들지 뭐 이렇게 찍고 나왔으면 맞춘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막 전부 몰라가지고 막 이건가 저건가 대충 전부 찍고 나온 것 같지. 그래도 바로 받으러 가면 돼 안 돼? 그래도 받으러 가지 마요.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그렇게 다 틀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틀림없이 내가 알고 찍은 게 몇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잘하면 50점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그 점수가 그 50점이잖아. 시험 문제 받아보면 아는 게 많이 나왔으면 쉽고 그죠. 공부할 때는 막 조금만 했으면 쉽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나 그게 안 되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죠? 공부한 만큼 나와. 정비계획의 위반권자가 위반을 해서 결정해서 뭐 한다?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성에 맞는 계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정비계획을 위반 좀 해달라고 뭐 한다?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한다는 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을 위반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민이 나서서 뭐 한다고? 주민이 나서서 지금 위반 좀 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면 위반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사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공공에게 시행권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하죠. 그 공공이 하는 거야. 그럼 제한할 수 있어. 또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시행권을 넘기겠다는 거야. 그들을 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뭐 하겠다? 요청하겠다. 그럼 또 제한할 수 있어. 공공에게 넘길 생각이 있으면 뭐 한다? 제한해라 이 말이야. 두 번째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한다는 건 아직 계획이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미 정비계획 만들어서 구역이 지정됐어. 우리 아파트에. 그런데 이건 아니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변경 요청을 하려고 제안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변경 요청하려고 이제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뭐 한다고? 정비계획을 변경 요청이죠. 변경 요청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비계획은 영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얼마의 동의받으라고 그랬어요? 3분의 2,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죠. 뭐 우리 정비법에 천재지변이 뭐 공식이니까 다 되는 거니까 제한할 수 있다. 요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자. 누가 누구한테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조합은 제한해 못해. 어느 법이든 조합은 제한을 못하는 거야. 어느 법이든 조합은 구역이 지정되어야 그 구역 안에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먼저 구역도 안 나왔는데 조합이 먼저 만들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제한해?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한테? 정비계획 위반권자한테 뭐 한다? 제한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 알았으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제한할 때는 항상 뭐 공부했어? 제한할 땐 동의받았죠? 그 다음에 제한하면은 반영 여부 알려줬죠? 이런 거잖아. 제한하려면 말로만 제한해? 도서계획설명서 첨부해? 도서계획설명서 첨부하지? 뭐 그런 내용이잖아.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 자, 여기는 동의를 얼마 동의받았죠? 소유자 이하죠? 엔더 토지 면적 3분의 2 이하죠? 이하에서 뭘로 정해? 그렇죠. 우리 정비법의 조례는 다 시도조례거든. 자,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동의 이상을 받아야 된다. 동의를 얼마 밑으로 받으라는 동의는 없잖아. 전부 얼마 이상 받으라는 거지. 그런데 요 이하는 요 이하에서 조례를 정하라는 얘기죠. 요 조례를 정할 때 이 3분의 2,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변경 요청 있죠? 요 때는 조례라 그러면 안 된다고 얘는 조례가 아니고 3분의 2 동의 받아야 돼. 3분의 2. 다른 건 조례로 정한 동의 받고. 아시겠죠? 여기 반영 여부는 며칠이었어? 연장은? 자, 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반영 여부 며칠? 관리계획 45일 연장. 개발구역은 1개월. 코로나 가기 전에 학교 가세요. 코로나 가기 전에. 마스크 벗고 나면은 괜히 사이가 안 좋아진다니까.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막 입만 움직이면 다 대답하는 거 같죠.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바른 것. 정비계획의 변경 요청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죠? 있다, 없다고 그래서 틀렸고. 이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이거는 2번 동의는 일반 제한할 때 동의죠. 일반적인 제한의 동의. 3분의 2 이하, 3분의 2 이하에서 뭘로 정해? 조례. 그러면 이 1번에 대한 동의는 2번이 아니고 뭐다? 얼마의 동의 받으라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받는 거야.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제한하려는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죠? 죄송합니다. 그 2번이죠? 2번에 조례죠? 조례로 정하는 동의. 3분의 2는 그 1번 그 변경 요청에만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례라니까 조례로 정하는 동의를 받아야 돼. 도서계획설명서 첨부해야죠. 5번.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제한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반영 여부를 통보를 해라. 61번. 수용 방식의 주관계 개선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주관계 개선사업 시행자는 시장 운수 등이 하는 거죠. 절대로 누가 눈에 보이면 안 돼. 조합, 토지 등 소유자. 그죠? 지정개발자도 안 나와.
지정개발자. 우리 주관경 개선 사업에 민간이 일부 들어가긴 들어갔었다. 민간이 들어가긴 들어갔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다 적으려니까 이 시간. 민간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스스로 하는 방식은 공공만 했잖아. 공공만.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만 지정했죠. 나머지 2번, 3번, 4번 방식은 토지주택공사 등 법인 있죠. 얘들을 단독으로 지정하고 얘들하고 건등은 공동으로 지정받았죠. 건등이 나왔죠. 건등은 있었지만 지정개발자 이런 자는 없어요. 자, 62번도 좀 우리가 62번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야. 거기는 62번은요. 지문에 60 혹시 다 지웠습니까? 1번 지문에 맨 끝에 60 이런 숫자 없어요? 아, 다 지웠죠? 자, 그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현 정부가 너무 임대주택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전부 임대주택에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농담입니다. 그래서 요게 임대주택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면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돼. 근데 그 임대주택은 재건축은 안 지어. 임대주택 의무는 재건축은 없습니다. 무슨 사업만 있어?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여기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요. 근데 재건축은 임대주택 안 짓죠.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은 우리가 정비법 재건축을 여기 데리고 온 이유는 강남 때문에 데리고 왔다니까 본래. 그럼 강남에 그 잘 사는 동네를 생각해 보자고. 그 동네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그 잘 사는 동네 그 니들만 살지 말고 우리 일반 서민도 같이 살자 이거야. 거기다가 뭘 짓자고. 거기다가 예전에는 소형주택이라고 그랬어. 소형주택의 사이즈가 60이었어. 60이야. 이걸 지으면 용적률 완화시켜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강남에서. 그럼 강남 하면 그냥 과밀억제권적 이렇게 떠올리세요. 과밀억제권적에서 재건축하면서 소형주택 60을짜리를 지으면 그걸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올해 바꾼 거야.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바꿨어. 그래 국민주택규모로 바꿔줄게 이렇게 당근책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또 바꿨어. 야, 재개발 니도 재개발은 임대주택의 의무가 있죠. 거기에다가 재개발 니도 만약에 요 소형주택 지으면 니도 완화시켜 줄게. 니도 지어라 이렇게 바꾼 거야. 어디에서? 강남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가 강남뿐만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넓어진 거야. 이제 범위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재개발 재건축은 이 소형주택을 같이 지으면 용적률 완화시켜 주겠다. 자, 뭘 기억할까? 재건축만 한다. 재개발도 한다. 재개발도 한다. 강남 안 한다. 강남이 아닌 지역도 조례로 정한 지역은 한다. 조례로 정한 지역은 한다. 그거 일단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동네에서는 자,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파트가요. 여기가 지금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걸 정상적으로 재건축을 해요. 방금 정비계획 짰잖아. 우리 건폐율 용적률, 이 구체적인 용도, 용건, 용납 이런 거 들어봤지?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 나와? 정비계획에서 나와. 정비계획에서. 아시겠죠? 그럼 정비계획에서 우리 아파트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하겠다고 정해놨거든. 그 용적률을 적용해서 재건축을 하는 거야. 재건축을 하니까 우리 아파트가 10층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용적률은 뭘로 정한 용적률을 적용한 거야? 이 용적률은 뭘로 정했다고? 정비계획으로. 이게 본래 정상적인 재건축이라니까. 그럼 우리 아파트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니까 10층짜리로 재건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무슨 소리냐? 야, 니 만약에 소형주택 짓잖아.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죠. 소형주택 지면 이만큼 더 짓도록 해줄게. 용적률 완화시켜 줄게. 이런 말이라니까. 그럼 이 용적률을 뭐라고 하느냐?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 불러.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지으니까 15층이 되는 거야.
이까지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가 궁금해? 법적 상한 용역률이 궁금하죠.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런 얘기.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국회법에서는 시, 군, 조례로 용역률을 정해놓고 그죠? 국회법에는 또 고도지구라는 걸 지정할 수도 있고 또 건축법에서도 높이 제한해 안 해? 제한해 하지. 또 여기 또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있다. 아니면 여기에 또 뭐가 있다.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법에서 건물 높이를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관계, 법률의 규정을 다 뭐해서 적용해서 허용되는 최대 한도를 법적 상한 용역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법적 상한 용역률이라고 이 법을 사거리 무시하고 한다는 게 아니고 법 규정을 다 적용했을 때 허용되는 최대 한도를 뭐라 부른다? 법적 상한 용역률. 자, 그러면 법적 상한 용역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역률을 뺐죠? 그럼 뭐가 나와? 요만큼이 나오지. 여기서 요걸 빼면 이걸 뭐라 하느냐? 초과 용역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럼 요만큼 더 지었다. 이걸 소형주택 지으라는 얘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소형주택이라는 얘기는 의미가 뭐냐? 요거는 공공한테 파는 거야. 조합이 임대하는 게 아니고 공공한테 팔아. 그럼 공공이 싸게 사, 비싸게 사? 싸게 사지. 원가만 주는 거야. 조성 원가만. 땅도 공짜로 가져가. 그럼 만약 이걸 전부 소형주택으로 지으면 조합청에서 남는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지. 누가 짓겠어? 아무도 안 짓지. 이거 짓는 거 의무 아닙니다. 만약에 짓는다면 완화시켜 준다는 거지. 의무적으로 지어라가 아니라니까. 아무도 안 짓겠지. 그럼 우리는 이 비율 중에 요만큼만 이 몇 퍼센트를 이걸 소형주택을 짓느냐. 이게 관건이잖아. 조금 지으면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이걸 많이 지어버리면 메리트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요만큼 지으면 요만큼은 일반 주택을 지어서 조합청에서 분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걸 이제 소형주택을 짓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가 지금 궁금해? 지금 몇 퍼센트 지으라고 이걸 기억하자 이 말이야. 뭔 말 이해하죠? 그러면 자, 몇 퍼센트를 짓느냐면은 과밀 억제 권적이 있어요. 광남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냥 과밀 억제 권적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과밀 억제 권적에는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적이 아닌 경우에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어요. 자, 여기는 30 이상 50 범위 안에서 조례입니다. 30 이상 50 범위 안에서 조례. 여기는 50 이상 75 범위 안에서 조례입니다. 자, 재건축은 여기서는 과밀 억제 권적이 아니면 하한선이 없어집니다. 그냥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하한선이 없어지면 얼마? 75%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나중에 뭐 글을 깨끗하게 못 적어서 그런데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적든지 인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든지. 그럼 일단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과밀억제 권적 안에서 과밀억제 권적 아니죠. 거기 밑줄 긋고.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죠. 재개발 밑줄 긋고. 과밀억제 권적의 재개발이니까 50 이상 75죠. 50 이상 75 범위 안에서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맨 끝에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 밑줄. 국민주택 규모. 전에는 소형주택이라고 해가지고 60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소형주택이 아니고 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지으면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지으면 완화시켜 주겠다. 63번 한번 봅시다.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 중 바른 것. 과밀억제 권적 조정 대상 지역의 재건축 과밀억제 권적 밑줄 재건축 사업 밑줄. 자, 과밀억제 권적 재건축은 과밀억제 권적이라면 소유한 주택수 범위 안에서 몇 주택? 3주택이죠. 소유한 주택수 범위 안에서. 그런데 투개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있죠. 그러면 한 채밖에 안 줍니다.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있으면 1주택. 2번 자, 수인의 주택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 우리 주택정비법은 한 세대당 집을 한 채씩 주죠. 그래서 그게 맞네. 3번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개발. 재개발은요, 과밀억제 권역이든 아니든 아무 관계없어요. 재개발은 과밀억제 권역 관계없이 한 주택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1주택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4번 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의 가격 밑줄.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밑줄. 주거전용 면적 범위. 가격 범위도 되고 면적 범위도 되고 2주택을 줄 수 있죠. 요거는 어떤 사업이든 관계가 없어요. 2주택은 누구든지 내가 종전에 토지 건축물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럼 2주택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1+1이라고 했죠. 1+1이니까 1주택은 사이즈 얼마? 60. 85 이하가 아니고 6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60 이하는 전매가 제한됐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부터 몇 년? 3년.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도 안 되고 전매를 알선할 수도 없다. 5번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이렇게 나가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물론 뭐가 있으면 한 채밖에 안 줘?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한 채밖에 안 줍니다. 64번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자, 의결권 행사는 직접 출석하는 방법, 대리 출석하는 방법, 서면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나 서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2번 서면이죠. 서면 동그라미. 서면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정석주 산정할 때 뭐 한 것으로 본다? 출석. 자, 요거는 신설되고 우리 시험에 안 다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사업 시행계획서 관리처분 계획 두 가지 계획의 밑줄을 주세요. 요 두 가지 계획은 공통점이 뭐냐? 자, 우리 본래는 총회하려면은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10%죠. 본래 총회는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거든. 그런데 이 두 가지 계획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계획은 반드시 총회한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계획은 대의원회에서 대행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한다. 그럼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또 공통점이 뭐냐? 총회에서 얼마 찬성받으라고 그랬어요?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이 늘어났어? 10%.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3분의 2 찬성받으라고 그랬죠?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정비사업비에는 생산자 물가상승률분 뺐죠? 기억납니까? 건축 자재값이 올랐다 이런 건 뺀다고 그랬잖아. 그럼 3번은 맞아요? 4번은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대의원으로 본다. 4번 5번 묶으세요. 같은 신문이죠.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으로서 대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조합장이 아닌 임원 있죠. 아닌 임원은 누구예요? 이사와 감사죠.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65번. 자, 리모델링입니다. 많이 했죠? 자, 1번 지문에 50세대 이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50세대 이상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는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허가해라. 리모델링은 허가하는 거 아시죠? 허가받는 거. 두 번째, 50세대 이상은 허가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라고 그랬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자, 리모델링을 하는데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늘어난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대수가 늘어나면 뭐가 부족해져? 기반시설.
경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리모델링 허가 할 때지만 주택법이죠. 근데 우리 국회법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라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이해하시겠죠? 50세대 이상입니다. 50세대 이상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2번 주택단지의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 밑줄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로 묶어 주세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자, 제가 또 늘 하는 얘기 한 가지 또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든다는 의미는 100%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소유자가 조합 만들 때는 늘 뭘 공부합니까? 동의받는 거. 토지 소유자가 개발조합 만들 때 동의받는 거. 재개발 재건축 소유자가 동의받는 거 공부하잖아.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뭐 공부해? 조합 만들 때 동의 결의받는 거 공부하죠. 100% 동의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런데 조합이 없으면은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100% 동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재건축 조합이라는 제도가 없다. 그럼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100% 동의해야 돼. 한 세대라도 반대하면 재건축 못해. 리모델링을 하는데 만약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라는 근거가 없으면요. 한 세대라도 반대하면 리모델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합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일정 동의 결의만 받으면 리모델링 재건축 하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을 하죠. 조합 아니죠. 100% 소유자 전원의 동의. 돼 있죠.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입사 관도 리모델링 하죠. 얘들도 얼마 동의 받아야 돼? 100% 전체 동의. 3번. 자, 그러면 이제 3번이 뭐냐?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한 번만 해봅시다.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자꾸 해보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 리모델링은 인가를 받으면 나중에 뭐 받아서 사업한다고? 시군구 허가 받죠. 인가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허가 받기 위해서 또 뭘 받아야 돼? 자, 주택단지 전체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전체는 전체의 구의도 동의를 받고 동의 구의도 동의를 받죠. 전체 구의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 3분의 2. 동의 구의는 과반수. 자, 똑같이 전체를 한다고 보고 전체와 동을 동의를 받아봅니다. 자, 전체는 얼마 받아? 75%. 동은 얼마? 50%. 물론 동만 하면은 동의 전체니까 동의 75. 아시겠죠? 동만 하면 동의 전체니까 동의 얼마? 3분의 2의 결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했죠. 그러면 요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있죠. 이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만들 때 결의에 찬성 안 했잖아. 반대했잖아. 그럼 조합은 안 된다고. 그 매도 청구 대상이지. 근데 매도 청구를 언제 한다고?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를 확보하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이자들한테 매도 청구한다 이 말이야. 됐죠? 3번은 동만 하니까 동의 전체에 동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몇 프로? 75%. 건축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우리 주택법에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고 뭐 증축이죠. 대수선 증축. 개축은 있어 없어? 증축 요건 많이 했죠. 15년이 지나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많이 했잖아요. 5번 대수선을 위한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권리변동계획 수립 밑줄. 권리변동계획 수립. 권리변동계획 수립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권리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수선에서는 권리변동계획이 있다 없다? 없지. 권리변동이 없는 겁니다. 자, 시간이 한 문제만 더 보고 갑시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죠. 자, 우리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이제 많이 했고 발기인의 자격이죠.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라고 그랬어요. 특강할 때 했습니까? 발기인의 자격도 신설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문제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가 쉽게 내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가 한두 번 나가긴 나갔어요. 나가긴 나갔는데 우리한테는 안 나갔어요. 우리 이론을 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도 좀 안 다뤄진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안 다뤄진 부분 해야지. 그 시험에 나오면 그걸 손도 못 대잖아.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 주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했던 거 동영이나 특강 이런 문제 있죠. 그런 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의 소원은 50점이니까 그걸 반복해서 50점을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의 자격은 본래는 같죠. 집이 없거나 집이 있어도 한 채만 있어도 되죠. 그 한 채 사이즈가 얼마예요? 한 채 사이즈가 얼마야? 85죠. 또 방금 60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만약에 60제곱미터인 한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돼. 60 이하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 조건을 언제부터 갖추고 있어야 되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인가,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그 기간을 기억하세요. 인가 신청. 그러니까 조합원은요, 인가 신청할 때부터 자격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인가 신청일이 투기과열지구 같으면 좀 달라지죠. 투기과열지구는 인가 신청이 1년 전부터 집이 없거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1번. 그러면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이 입주 가능일까지 그 기간을 기억하시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집이 없으면 될 수 있죠. 근데 집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반드시 집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한 채 있어야 되니까. 2번. 이럴 경우 해당 주택 건설 대지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 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입니까?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입니까?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이럴 경우 세대주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의 배우자,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뭐 말인지 아시죠? 세법 같은 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 이 같은 세대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같은 세대로 한 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4번.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이 한정하여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준도 조합원이 될 수 있죠. 조합원이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다. 상속받는 자는 자격 조건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5분 쉬었다 있습니다.